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수학하고 있는 한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첫 소개에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충 생각하시겠죠. 첫 번째는 딱 구구단을 먼저 물어봐요. 12 곱하기 13 얼마? 답변 못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있어요. 수능 수학 몇 분 안에 풀어? 라는 질문 받고요. 두 번째 부류의 질문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질문이라기보다는 답변이죠. 자기가 수학 포기자가 된 이유. 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려웠어. 난 이런 게 어려웠어. 이래서 수학을 포기했어. 라는 답변, 본인 수포자였던 썰을 저한테 풀어요. 저한테 원한을 다 넘기죠.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불러일으킨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이제 어린애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겪게 될 문제예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06년생부터 혹시 14년생까지 있을까요? 꽤나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수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수학이라고 하면 일단 인상이 안 좋아요.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교육부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보면 저렇게 제가 말하면 혹시 끊기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겉보기에 2번 같은 경우에 카르텔을 근절한대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옳은 정책 같죠. 그러니까 수능위원을 사교육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솔직히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내용이 뭔 말인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거 실제로 교육부가 문건 내놓은 거 봐야 알아요. 근데 겉보기에는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그쵸? 그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네, 나오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저 자료를 보시면 이제 대한수학교육학회에서 이제 자료를 제시했어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각 나라별로 비교를 했어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안 배우는지. 근데 저기에 지금 빠진 게 뭐냐면 5가지 과목이 있어요. 네. 맞죠? 계속 신경 쓰이네. 자,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어른들 맨날 그런 소리 하시죠. 우리 때는 지금보다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 실제로 봐도 맞는 말이잖아요.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치른 지 10년이 지났고 지금 현재도 수업을 하고 있고 수능 수학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그걸로 설명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하고 있고요. 제가 10년 전에 보던 그 수능 수학보다 지금이 더 쉬울까요? 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지금이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왜?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변별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혼자서 대비가 될까요? 그 어려운 거 혼자 대비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교육부처럼 교육과정을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사교육이 늘어나요. 근데 지금 교육부는 또 줄이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저 5개의 과목이 뭐냐면 이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앞에 발표하신 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챗 GPT 쓰셨잖아요. 그쵸? 네, 챗 GPT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쓰이는 수학이에요. 대표적으로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상관계수와 회귀 분석. 여기 이제 공대 분들 계실 텐데 상관계수 회귀 분석 딱 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수학이에요. 그냥 수학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왜 수학이랑 연관이 되어 있냐? 인공지능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페퍼트라는 MIT의 수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만든 게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죠? 스크래치를 한 번쯤 야구도 해보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이 굉장히 현재 인공지능과 연관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빼버렸죠. 지금 중요한 과목들 다 빼버렸어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자, 그럼 왜 줄이는가예요? 핵심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학생의 부담이 줄어들까요? 결국 미적분을 빼고 기하를 빼면요,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데 언제 배워요? 대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조삼모사죠. 결국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요. 어차피 대학교 때 배워야 돼요. 그걸 고등학교 때 미리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쉽게 배우느냐, 대학 교수님들한테 이거는 사인은 이 함수고 이렇게 듣느냐의 차이예요. 훨씬 더 쉬운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자, 그 다음에 사교육 열풍이 과연 최근 몇 년 만의 일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해방 전후 역사적으로 보겠죠. 지금 일제강점기부터의 자료를 제가 논문에서 들고 왔는데요. 일제강점기 초창기를 보시면 국민학교 간 애들이 별로 없는데? 그럼 사교육이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서당이 있었죠. 훈장님이 계셨잖아요. 대부분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옆집 철수네 어머니가 철수를 국민학교를 보냈더니 얘가 돈을 나중에 많이 벌어. 그게 퍼지면서 점점 국민학교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교육 열풍이 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 교육이란 봐야 돼요. 교육이란 학력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카르텔이라고 하죠. 또는 중졸자, 고졸자, 대졸자 간의 임금 격차. 이걸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어요. 왜?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못 벌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자식은 다른 자식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뭘 시켜요? 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학부모님들의 마음 아닌가요? 내 자식이 망하길, 다른 자식보다 못 되길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쵸?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비슷한 게 고등학교에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전두환 시절에 대학 졸업 지원 제도라는 신기한 제도가 있었어요. 워낙 대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학과에 100명이 있다 칩시다. 100명이 있으면 70명만 졸업을 시켜줘요. 나머지 30명은 졸업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졸업을. 자, 저희 수학과를 예로 들어봅시다. 수학과 시험이 12개를 봐요. 졸업시험에. 그러면 나머지 졸업 못하는 애들 30명,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졸업하려면 공부를 해야겠지. 근데 12과목이야. 공부를 할 수 없지. 그럼 어디에 의존할까요? 자동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게 돼요. 당시 저 제도가 없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 사교육이 형성됐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또 문제가 돼서. 또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결국은 사교육은 어디서든 발생해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고, 중학교, 유치원도 발생할 수 있고, 대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다 발생할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 돼요. 왜? 공부 부진한 애들 보충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러니까 전에도 전두환 정권에서 사교육을 잡는다고 이제 과외 금지령을 딱 이렇게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집에서 서울대생이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과외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뭐 휴게소에서 만나서 과외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실 다시 없어지긴 했어요.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교육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으로는 이번 정부 이주호 장관님이 새로 제안하신 그거는 필패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대안을 내놔야지.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음 장. 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 합리적 선택은 뭔가? 다음 장. 네, 일단 합리적 선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한번 빙의를 해봅시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풍선이 있어요. 터지지 않는 풍선. 여러분들이 풍선의 한쪽을 잡아요.
부피는 유지되고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사고 실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이 더 부풀어 오르겠죠. 왜? 한쪽의 부피를 줄였으니까요. 지금 제가 뭘 비유하는 건지 이해하시겠나요? 사교육 정책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잡는 건 뭐죠? 정부에서 사교육을 억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분명히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수학 사교육 제일 문제죠. 과목 중에 제일 문제, 사교육 제일 문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학이에요. 넘겨주실까요? 그쵸? 넘겨주세요. 그럼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답은 간단해요. 범위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 범위를 늘리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전제가 하나 있어요. 범위를 늘리고 시험을 쉽게 만들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러 나왔고, 여기 유튜브 보신 분들도 제가 설득하러 나온 거예요. 범위가 많으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거 아니냐. 잘 봐요, 여러분들. 범위가 많아요. 근데 제한된 시간은 똑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학생들 입장에서 학원에서 수업을 일주일에 6시간 내지 8시간을 들을래? 아니면 그 시간에 혼자서 자습을 할래? 애매하죠. 솔직히 애매하죠. 왜냐면 학원을 안 가도 혼자서 자습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야. 근데 왜 돈 내고 굳이 시간을 들여서 학원을 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의미가 없어요. 학원비 지금 35만 원, 40만 원이에요. 삼성전자 6주를 살 수 있어요. 7만 원 기준으로. 그쵸? 삼성전자 5주, 6주 살래? 시간 들이고 돈 날려서 학원을 갈래?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 두 개의 기로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쉬워지죠. 왜? 범위가 늘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요것도 내도 되고 요것도 내도 되고, 와, 이거 어렵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내면 돼. 다 내면 돼. 그럼 다 쉽게 돼. 범위는 넓고 문제는 쉽고, 그럼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킬러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킬러 문제 따로 만드는 그런 사교육이 필요 없어진다고요. 그런 시장이 없어져요. 자동스럽게 자유 선택에 의해서 없어져요. 그런 시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결론은 이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들,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를 포함해서 정말 폭넓게 다시 늘리는 겁니다. 단 전제는 킬러 문제를 없애고 전반적으로 쉽게 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1, 4학년도 이전의 수능, 당시 한두 개 정도를 틀려도 1등급이 됐던, 대신에 매우 쉬운 난이도의 그런 수능으로의 복귀를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